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 씨가 이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이 육성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최근에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009년부터 이 3년간의 이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를 한 건데요. 여기에는 뭐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라든지 계좌 관리자 쪽에서 이 수익금을 40%가량으로 과도하게 요구한다. 이런 취지의 김건희 씨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서 사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씨가 이제 시세 조종 범행을 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 검찰 조사를 앞두었던 작년 7월에 또 김주연 당시 민정수석과 김건희 씨의 비화폰 통화 내용이 또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이번 주에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검찰 재수사팀은 이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면서 지난 16일에 김 여사 측에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같은 날 김 여사의 이 서울 아산병원 입원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오늘 나온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요. 검찰이 4년 반에 걸친 도이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미래에셋증권 거래와 관련된 녹취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러한 검찰의 재수사 관련된 정황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검찰은 매를 번 것 같고 검찰은 매를 벌었다. 네, 이제 와서 뭐 하는 그렇죠. 거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건희 씨는 제가 보기에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쳤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4년 반 동안 도이치 모터 주가 조작을 수사를 했는데 도대체 수사를 안 한 건지 한 건지 뭐 아마 권력의 신여라고 하는 검찰의 민낯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이라든가 조국 전 조국 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정쟁에 대한 탄압하는 검찰의 민낯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그동안 수사하지 않았던 거 왜 이제서 이런 정황들을 내놨을까.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볼 때는 비겁한 검찰이라고 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제대로 수사하려면 특검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더욱더 입증시킨 사례인 것 같고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이 힘 있을 때 좀 냄새나는 거 좀 살살 좀 털어서 매를 좀 덜어놨어야 되는데 그 윤석열 씨의 김건희 사랑이 너무나 지극한지라 손도 못 대고 있다가 지금 아마 그 고부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더 난처한 거는 검찰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새로 들어온 정치 권력 이재명 정부의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아마도 죽은 권력인 윤석열에 대해서 예전에 뭐 검찰 선배고 뭐 없이 가혹하게 할 텐데 거기다 그걸 하지 않으면 특검과 너무 대비되기 때문에 따라서 김건희 씨 경우에는 검찰에서 맞고 특검에서 한 번 더 맞는 그런 두 조직의 경쟁 속에서 그동안 16가지가 넘는 그 중요한 그 특검 대상이 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쩌면 검찰도 이번에 뭔가를 기소하지 않으면 면피가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털리고 특검에서도 탈탈 털리는 뭐 아마 빠져나올 구멍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병원에 갑자기 아니 무슨 투표장에도 쌩쌩하게 걸어갔던 분이 갑자기 뭐 물론 아플 수도 있지만 검찰이 수사 발표한다는 거 앞두고 갑자기 아픈 걸 보면 뭔가 좀 본인도 실제 그것이 증상이 있든 아니면 뭐 평택 무슨 건이라든가 이런 또 제3, 제4의 사건들이 터지는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는지 몰라도 뭔가 캥기는 것이 많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평택 건을 방금 언급하셨는데 사실 어제 저희 방송 왔다 갔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께서도 평택에서 뭔가 터진다 이런 예언을 하고 가셨거든요. 이게 진짜 약간 여의도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의도에서 돌고 또 유튜브 방송에서도 많이 논의됐던 것처럼 그동안 뭐 양평 고속도로 사건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인사 개입 문제부터 상상 초월할 정도의 국정 개입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평택에 김건희 씨의 모친인 최은순 씨가 부동산 관련 개발 관련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김건희 씨 오빠도 그런 관련 일들을 했다라는 그 의혹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그동안 감추고 눌러놨던 것들이 이제
아마 장롱 속에 묵은 먼지처럼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택을 주시해야 된다라는 게 연이어 들리다 보니까 양평은 좀 한물 갔고요. 이제 예. 새 트렌드는 평택입니다. 평택. 야, 양평보다 더 큰 평택이 온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이제 그런데 그 친윤으로 꼽히는 서정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의 근황을 전하면서 우울증이 맞고 하지만 특검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욱이 형 제가 좀 잘 아는데요. 과거에 MBN에서 네, 예전에 방송했던 인연이 종편에서 있으시죠? 활동을 예. 하지만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아마 특검이 60일 동안 진행될 텐데 60일 내내 어떻게 입원하겠냐. 나오긴 나올 거다. 예. 그러면 그 말 속에는 그럼 검찰에서의 3차 소환 조사 이거는 피하기 위해서 들어간 건 맞냐 이런 의심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어찌 됐든 간에 실제로 무슨 그 몸에 이상이 생겼다기보다도 검찰 수사든 특검이든 간에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합리적 의심들을 모두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 의심이다. 네네. 저기 우리 수행팀 회의 한번 있어요. 여러분들 다들 제가 없는 동안에 복잡한 상황에서도 예를 들면 정책 수요자들한테 어떤 제재나 불이익을 주는 의견 듣고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이런 과정들이 매우 중요한 수요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의견이 존중받았네. 잠깐만요. 지금 27회인가요? 26회입니다. 회의 자료를 아까 하나 놓고 온 모양이네. 자, 일단은 제 2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수행팀 제 회의 자료 마저 갖다 줘. 네, 네, 모두 말씀 네. 주시겠습니다.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다들 제가 없는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복잡한 상황에서도 업무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제가 일반적인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대개 공급자 중심의 이제 행정 공급자 우리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뭐 악의가 있는 건 아니고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이제 정책 수요자들의 입장을 한번 물어보고 또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한 거하고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는 거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수용성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 수요자들한테 어떤 제재나 불이익을 주는 내용인 경우에도 어쨌든 미리 한번 의논하고 의견 듣고 하는 것하고 그게 원래 이거 해야 되는 거니까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시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수용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이른 과정들을 매우 중시하는 그런 사회 문화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요즘은 그러잖아요. 상품의 본질적 내용도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포장하느냐 또 스토리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죠.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밥 많이 주면 좋았는데 이제는 어떤 정도의 여유가 갖춰지니까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 어떻게 처리해서 주느냐, 어떻게 포장해서 주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일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진 측면이 있죠. 그게 어쩌면 민주주의에 대한 수요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의견이 존중받았느냐, 아니면 무시당했느냐 이 결과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정책안들 내용을 좀 보면 이제 뭐 대체적으로 다들 준비해주고 계신데 가끔씩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그 정책의 영향이 어디에 어떻게 미치느냐에 대해서 방향이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을 건데 그런 점들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강조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쓰는 시간의 양은 곱하기 5,200만의 가치가 있다. 우리는
뭐 똑같은 일상의 일부일지 몰라도 우리가 하는 결정, 판단 이런 것들이 5,200만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가끔씩 그건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더 깊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언제나 뭐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공직을 잘 다들 해 오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그러실 거라고 보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경안은 오늘 우리가 검토하게 될 텐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작년 12월 3일 이후로 심리적 위축이 심해서 있던 손님도 얼마 안 되던 손님도 다 떨어져 나갔다고 현장에서 너무 어려워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조금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본질적으로 우리 서민기업,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 같아요.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건전 재정, 이제 재정 균형의 원칙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균형 재정해야죠. 너무 과도하게 수입도 없는데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 재정은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경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추경의 내용이 이제 문제인데 아마 감론을박이 있을 겁니다. 또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죠. 이걸 어디다 집행할 거냐.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더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냐. 현금 지원은 별로다. 뭐 차라리 건설 경기 부양이 낫다. 뭐 의견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 지원하는 게 맞느냐. 뭐 근데 이것도 역시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제도의 취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안에 이제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하나는 일단은 경기 진작 요소가 좀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이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일부 국민들이 또는 정부가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또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건 약간 가치와 뭐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일반 원칙으로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다 이게 라고 하면 그 경비 지출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반사적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여야 하느냐. 그건 가난한 사람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여야 하느냐. 저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어쩌면 좀 과하게 생각하면 그 경비를 더 많이 부담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죠. 즉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또 저소득층 또 어려운 사람들은 다른 게 또 맞죠. 그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을 해서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소비 승수가 저소득층에게 또는 그 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또 그 한편으로는 소비 승수를 좀 더 고려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기재부나 관련 부처에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따가 한번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이런 거를 좀 관련 부처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연간 민원 양이 제가 알기로는 한 천수백만 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늘어나겠죠. 근데 이 천수백만 건의 민원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중복 민원인 경우
또 했던 것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또 반복 민원인 경우, 민원 내서 처리 결과를 받았는데 불만해서 또 내는 경우. 근데 이게 막 쌓여서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정부의 업무 처리 양도 늘어나고 또 국민들의 불만도 크고. 근데 이걸 민원은 해소를 해야 되는데 들어주든지 아니면 안 되는 걸 명확하게 알려서 포기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미련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중복되게 막 중앙 정부에 냈다, 지방 정부에 냈다, 검찰에 냈다가 막 행안부에 냈다가 국민권익위에 냈다가 막 아니면 방통위에 냈다가 막 도대체 막 시장 군수한테 냈다가 막 그러잖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낭비가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국정이나 행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또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인데 본질적으로 그런데 이 민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대할 때 막 귀찮은 일 또는 뭐 없으면 좋을 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죠. 그래서 경시합니다. 또는 피하죠. 근데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하는 게 헌법의 대원칙이고 또 국민이 원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면 다 들어줘야죠. 그게 부당하다면 부당함을 알려서 설득해야죠. 근데 엄청난 에너지가 민원에 소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좀 신속하게 사실 똑같은 민원을 처리해도 신속하게 하느냐 지연되느냐에 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원에 반응을 하느냐 무시를 하느냐 이것도 큰 차이를 빚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어떤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하고 또 반응을 해주고 또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반응해주고 또 설득도 충분히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원의 총량을 좀 줄였으면 싶습니다. 제가 뭐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성남시장 첫 취임하던 첫 해에 무작위로 동네 동순실을 하면서 모았던 민원들이 있어요. 뭐 첫 해는 한 분량이 한 이 정도 아니만큼 됐습니다. 제가 종이를 하나씩 나눠주고 다 쓰라고 했죠. 근데 제가 퇴임하던 해에는 요만큼 줄었어요. 그냥 다 이제 해소된 거죠. 미리 들어주기도 하고 뭐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저희가 구사를 해봤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정부 행정으로부터 무시당했다, 소외받고 있다, 억울하게 처분받았다, 해줘야 될 걸 안 하고 있어서 배제됐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이 방법은 좀 최대한 찾으면 좋겠어요. 처리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시간도 좀 줄여주시고 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좀 솔직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민도가 매우 높아가지고 안 되는 거를 생떼를 쓰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설명이 부족해서 그래요. 한두 시간 뭐 두세 시간 시간 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설명해 주면 거의 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울어요 마지막에 고맙다고. 이거 미리 설명을 잘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끌려다니면서 생고생 안 했을 텐데 다 뭐 될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미루는 바람에 조금만 힘 더 쓰면 될 줄 알고 이렇게 휴가 내고 막 몇 년 동안 쫓아다니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진지하게 민원을 대해주면 좀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오늘 많은 안건들 준비해 주셨는데 하여튼 한번 같이 의논해 보시고요.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없는 시간 동안에 큰 무리 없이 공무에 잘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지금 소환 불응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에서 이제 세 번째 소환을 시도했는데 불응이다. 김건희는 지금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순환기내과로 갔다가 정신과 질환으로 입원을 했다. 호흡기내과로 갔다가 정신과로 이제 정신과로 돼 있죠, 이제 지금. 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됐는데 조선일보가 이것을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남편이 밤새도록 지켰다. 남편이 밤새도록 지켰다. 자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김건희가 실제로 병증이 있다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혹시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뭐 듣고 있는 거는 최근에 이제 윤석열은 낙로에 있었고 김건희는 이제 분당 밑에 분당 옆에 판교 쪽에 지인의 이제 집에서 머물렀는데요.
공황장애 비슷하게 굉장히 이제 감정의 기복이 조절이 안 되고 하는 것들은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제 지금 당장 저렇게 금방 입원할 정도로 이렇게 되느냐. 제가 알기로도 우울증으로는 바로 입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더군다나 아산병원이 진료만 받으려도 1년씩 기다리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있는 거고요. 윤석열은 최근에 이제 술을 약간 줄여서 몸은 더 슬림해지고 혈색은 좋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이제 법정 출두할 때 보셨잖아요. 옷하고 아래 위 저 옷도 다 그냥 막 매칭이 안 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뭐 바지 상태 이런 것 옷을 보면 이게 도저히 이게 집에서 뭐가 케어가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게 이제 이유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김이 최근에 이 감정의 조절이 안 되면서 막 화를 내고 할 때 굉장히 이상한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많이 있다라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입니까? 뭐 말하기가 조금 예. 못할 정도의 이제 화내는 장면들이고 실제 그런 것들을 가까이서 보시는 가신들 있잖아요. 유 땡땡 정 땡땡 예. 쭉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하도 많이 당해서 퇴근하면서 같이 그 집에서 나오는 사람 그리고 동료들한테 불만을 얘기한 게 있고 경호처 직원들한테도 얘기한 게 있어요. 제가 어제 지하철을 타고 오다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경호처 핵심 인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 나누고 또 여러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컨트롤 안 되는 면이 많이 보였던 건 사실이고 이 병원에 입원하는 데는 다른 사람이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김건희의 핵심 가까운 의사. 그 사람이 조기에 입원하게 하는 걸 좀 도와준 걸로 일단 제보는 돼 있습니다. 자, 아산병원 입원이라는 것은 응급실에 가서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입원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일반 진료를 통해서 사실상 입원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본인이 그러면은 우울증의 상황이 굉장히 악화돼서 입원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추측하면 됩니까? 우울증 가지고는 입원하기 정말 어려워요. 예. 사실 우리 국민 전체가 사실 트라우마가 있고 우울증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과호흡증에 공황장애도 있고 하는 사람인데 다 힘들죠. 숨쉬기 힘들고 저런 진짜 짜증나고 화나는 뉴스 보면 더더구나 숨도 안 쉬어지잖아. 솔직히 우리 나이에. 근데 단순히 우울하지 않으면 안 되지. 감옥에 가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우울한 게 정상인 거예요. 저거는. 그러면 그런 우울증 치료는 잘못을 사죄하고 눈물로 국민한테 읍소하면서 책임을 지는 게 우울증 치료의 특허 약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당장 지금 내란 특검의 수사를 모면하려고 도망간 건데 저 얼마나 도망갈 수 있겠어요. 사실은 저희 지인이 가족을 포함해서 아산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저 병원에 들어가기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제 아내도 사실은 아산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웬만해서 못 갔어요. 그 단계를 다 거쳐서 예약하는데도 몇 달씩 걸리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인데 어떻게 단숨에 입원까지 했는지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치료 기록이 있는지 그거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은 저 청탁금지법에다 걸려요. 네. 아마도 제가 의심하기에는 캄보디아에 다 모든 문제가 있어 지금 보면 캄보디아 그 아이 와서 치료하고 그 훈센 총리한테 병원장이랑 그 박모 의사도 소개해주고 그랬던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시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 하필이면 또 다른 많은 병원 중에서 아산병원에서 집 치료하고. 앞에 바로 저 강남 성모병원인데. 아니 그러니까 간 것도 그렇고 네네. 그때 그 아이를 거기서 치료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지금 G7 통역 한 친구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인데 외교부 그 친구도 사실 제가 보니까 순차 통역이 엉망이더라고. 대통령을 완전 바보로 만드는 통역을 하던데 제가 영어가 약간 되거든요. 예. 잉글리시 비캄스. 예.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구나. 여하튼 간에 제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 어서 온 친구가 봤더니 지난번 윤석열 때 따라다니던 친구야. 근데 윤석열 탄핵되고 나서 원래 윤석열 수행 통역이 그 외교부에서 가장 끝발 있고 잘 나가는 자리입니다. 거기 있다가 영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영전했나 봤더니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이번 직전에 대통령실에서 하도 사람이 없어서 불러오는 거거든. 그 의정 경험이 있는 사람. 캄보디아에 있었어요. 그래요? 네, 저 친구도 캄보디아를 영전으로 갔어.
그거 뭔가 있기 때문에 자꾸 캄보디아로 보내는 거거든. 캄보디아에서 뭘 했죠? 캄보디아 외교부에 서기관들로 있었죠. 거기서 뭔가 뭐 지키고 이행 상황을 체크하라는 어떤 미션이 있었겠지.